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청년회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법무법인 세승 오늘 왜 얘기 안 해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에이,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2015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거의 다 갔습니다. 네. 시간 정말 빠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2015년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변은 올 1월 농사가 어떻습니까? 예, 당초 목적이 금연인데요. 제가 그 베트남의 꽝남 종합병원이라고 우리 코이카에서 세운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네. 잠깐 견학을 갔었는데 네. 저녁에 기분이 좋아서 와인 한잔 하다가 네. 폈어? 시가렛은 아니고 시가를 좀 빨았던 예, 아. 예, 그거 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연 성공 중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실패했다고 보기도 속지주의로 가면 성공 중인데. 아, 그렇네요. 예, 네. 속인주의로 가면 조금 후퇴를 조금 했었는데 뭐 이게 뭐 단방에 끝나겠습니까? 계속 노력해야죠. 그 앞으로도 그러면 속지주의를 택해서 네. 내가 최소한 한국에서는 금연하겠다. 아.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그럼 있잖아요. 맨날 나가지 않을까 해외로. 에이, 뭐 바빠가지고 어차피 1년에 몇 번 못 나가니까. 해외 나가면 괜히 또 마음이 네. 들떠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조심하세요. 자, 해외에서도 금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다양한 사건, 사고. 우리 사건, 사고 오늘 다뤄요? 대본에 그렇게 적혀 있네. 저희 항상 사건 사고를 다루죠. 네.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고는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2015년 1월 30일자 방송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예, 어제 TV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수년간 추진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이제 지난 28일에 복지부 문영표 장관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갑자기 이제 찾아오셨는데요. 오셔서 이제 하신 말이 올해 이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게 이제 시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장관님이 이제 28일 날 와서 이제 기자실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 29일 날 원래 그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부가체계 개선 관련해서 이제 논의하고 뭐 기획하고 이랬는데 거기 최종 보고회가 이제 그 다음 날 예정돼 있었는데 이거 취소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도 사실상 중단하고 이 개선안 논의는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신 거죠. 그 사실 내용은 거의 다 이미 발표되어 있었잖아요. 발표됐었죠. 예. 예. 근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접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네. 일단 이 기획단 자체가 지난 2013년 7월에 발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4년 9월 말에 개편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했죠. 작년도 9월에.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제 이제 모든 가입자, 큰 방향 모든 가입자에서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득 이렇게 번 만큼 거기 이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이 대상이 좀 넓어지는 건데 부과하는 대상이 그중에 뭐가 있었냐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이를테면 뭐 이자, 배당 이런 거에다도 소득 이제 거기 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실상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죠. 네. 뭐,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지금 그 월급쟁이하고 자영업자하고 그렇죠. 예. 두 가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월급 받는 사람은 그 소득에 따라서 네, 그리고 네. 자영업자들은 재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소득 중심으로 그렇죠. 예. 개편한다. 김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아니면 장기적이라기보다도 뭔가 근본적으로 보면은
큰 방향은 옳죠. 소득 중심으로 단일 부가치기 하는 게. 예.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오래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부과하던 거라서 한 번에 바꾸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2천만 원 이상의 초과 금융소득 올리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 아니에요? 그렇겠죠. 김변은 네. 금융소득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인에서 그 배당을 지분이 있으니까 배당을 받잖아요. 배당. 소득. 예, 2천만 원. 그 원래 옛날에 4천만 원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 네.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내는 걸 보면은 네. 그 안에는 근로소득 이외에 그 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라든지 기타 뭐 강의료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할 때 5월 달에 한 번 더 네네네. 정산하잖아요. 그게 보면은 대충 그 사람의 소득이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네. 그 직장 말고 뭐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있다든지 임대소득이 있다든지 네. 등등등등 하면은 그때 또 소득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건강보험에다가 편입을 추가로. 시켜서 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더 걷겠다는 거죠. 걷겠다는 거. 네. 그 2천만 원 초과라는 게 네. 그 아까 종합소득세 말씀하셔서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면은 그 왜 비용 처리하고 네. 순소득이 그렇죠. 얼마냐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2천만 원이라는 건 총 액수가 2천이에요? 아니면은 경비 제외한 순소득이 2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상황에 따라 틀린데 이자는 경비가 없죠. 그렇죠. 예, 이자 소득은 그리고 배당 소득 경비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강의 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들어가서 제외되죠. 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 그러면 이자나 배당금에 관한 소득은 그냥 네. 총액이 2천 넘으면 네. 부과가 대상이 그렇죠. 되고 예, 금액이 기타 소득은 아마 경비를 뺀 경비 빼고 부분일 거다.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기획단에 참여했던 관계자가 네. 저희 기자랑 통화해서 한 말이 좀 그 사람들은 뭐 네. 굉장히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죠. 네, 몇 년 동안 네. 준비했고 다 발표했는데.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연말 정산 최근에 이제 문제 됐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최종 회의를 2월 달로 연기한다. 이런 얘기까지만 들었대요. 그 기획단 관계자는. 네. 근데 좀 지나가서 언론이나 이런 걸 봤더니 아예 그냥 중단한다 이런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황당하다 자기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답니다. 지금 예. 뭐 연말정산부 때문에 그 근로소득자들이 특히 더 민심이 흉흉해지다 그렇죠. 보니까 예, 결국 예. 그 유리할 지갑인 근로소득자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딱딱 잡히니까. 그렇죠. 네. 예. 예. 아니 근데 약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세요. 연말정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소득자들한테 불리하게 예. 그들이 세금을 더 내는 방향의 개편이라서 좀 저항이 있는데 지금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이자소득, 배당금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내지는 자영업자들한테 더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 서민과 뭐 중산층 이 근로소득자들한테는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두 개가 샌드위치가 된 거, 샌드위치라기보다 누적이 되는 거죠. 예. 연말정산은 그렇죠. 예. 근로자들의 관심을 사고, 예.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은 위에 상위층은 예.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들 또는 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보수가 다 상위는 아니에요. 하여간 예, 상위가 지금 다 현재 보수도 지지하시는 아니고. 분들 중에 상당 네네.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첩적으로 예, 전반적인 맞습니다. 예, 예. 반감 이게 맞습니다. 될 수가 요게 있지 맞는 것 않은가. 같은데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발표된 이유를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좀 종합돼서 내려오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얘기가 지지율이 나오고 뭐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예. 있던데. 그렇죠. 어차피 근데 단임제인데 뭐 꼭 지지율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그죠? 맞아. 예. 재선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냥 지지율이- 좋겠어요.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임기가 갑자기 중단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또 탄핵을 그 소추하는 사유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예. 그 지금 그냥 지지율 연연하지 말고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현재 대통령이 하는 일에 지지를 보낸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뭐 국민건강보험 요건에 대해서는 요건에 대해서. 개편은 오케이, 돼야 오케이. 되죠. 왜냐하면은 네, 네. 난 또 깜짝 놀랐잖아요. 그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잘 사는 사람한테 좀 많이 걷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덜 걷어서 혜택을 주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많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 잡아내서 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조금 건강보험료 세수가
세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준조세잖아요. 네. 그래서 확보가 잘 되면 전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러려면 공단도 좀 많이 다운사이징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건강보험료를 뭐 부과 방식을 바꾸든 아니면 전체 요율을 높이든 간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국민들한테 대신 우리가 이런 식의 급여 혜택을 늘린다. 이런 거랑 좀 같이 가야. 그렇죠. 네, 같이 가야 국민을 설득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네. 뭐 아무것도 없지는 않지. 뭐 이렇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장성 강화는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는데 어쨌든 그걸 좀 연계시켜가지고 우리가 보험료 올라가고 대신 이런 건 좋아집니다라고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을 텐데 생색 낼 때는 막 마치 그렇습니다. 공짜로 다 해주는 것처럼 생색 막 내고 몇 달 지난 다음에 보험료는 올릴게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저항하고 이렇게 왜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응? 장관님한테 한번 물어봤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부 네. 가가지고. 그나저나 요새 장관님 되게 바쁘더라고요. 엊그저께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네. TV 뉴스에 한 3꼭지인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그렇죠. 개편 관련해서도 예.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CCTV 뭐 요새 네. 그 그렇죠. 논란 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복지부 예. 소관이잖아요. 그것도 복지부 소관입니다. 예. 예, 예. 금연은 하고 계신가 아직? 표정이 예, 별로 하고 계신 걸로.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약간은 좀 많이 힘드실 아니, 거예요. 힘들어 이럴 때 보이고, 조심하셔야 돼.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 초조한 것 네. 같고 뭐 이런 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복지부의 그 밑에 장관님 말고 그 네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장관님 까칠해져가지고 금연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한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복지부 출입 기자로서는 뭐 그냥 웃고 마는군요. 많이 네.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이런 얘기 하시면 또 짜증 내실 거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죠. 짜증나서 담배를 또 막 피우시는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자 일단 우리 장관님도 최소한 국내에서는 계속 금연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자 다음 뉴스는 의협회상 네. 단식에 그만두셨잖아요. 의협회장님은 그만두셨죠. 아 그랬더니 한의협회장이 단식에 돌입하셨죠. 돌아가면서 릴레이 네. 릴레이 단식. 네. 이것도 이제 복지부에서 좀 소식이 시작돼야 되는데 네. 지난 22일에 이제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전 브리핑 하면서 이제 권덕철 보건의료 정책실장이 네, 지난주에 우리 이거 소개해드린 것 하셨죠. 같은데요. 네. 그 한의사가 엑스레이나 그 초음파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보험 밖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반발해서 우리 한의협 회장님께서 권 실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28일 날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상공회의소 앞에서? 그렇죠. 여기 조금 왜 거기서 해요? 단식? 예. 상공회의소 앞에 했는데 이유가 한의협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단식을 시작한 이유를. 근데 이제 왜 거기서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민간 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규제 기요틴 관련 논의를 거기서 이어가고 있대요. 근데 규제 기요틴 관련 논의가 그거거든요. 한의사들한테 현대 의료기기 허용하는 거. 그게 규제 기요틴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논의를 그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단식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발표하시고 1시간인가 있다가 퇴거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거기서는 나오시고 현재는 한의협 회관 앞에서 하고 계신 걸로. 예. 그 남의 집 앞에 가서 단식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원래. 아니 그런 뭐 자기 집 거군요. 앞에 있으면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아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응? 모르는데 먹을 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가서 그러니까 모르는 데 가서 했잖아요, 지금 상공회의소 그렇죠. 앞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쫓겨나서 문제죠. 근데 왜 쫓겨났지? 자, 이게 한의사 의료기기,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양 단체의 수장들을 단식으로 가서 다이어트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추무진 회장은 6일 단식. 네, 얘기하셨죠. 한의협 김필검 회장님은 얼마나 단식할지 또 궁금합니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추무진 회장은 6일보다 좀 많게 하실 것 같아요. 6일 한 다음에 그만둘 때의 뭐 이유라든지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그분이 25일 날 제가 의협 출입기자가 아니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날 의협에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회의가 있었어요. 예정이 이미 돼 있었어요. 25일 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미 이제 빠져나갈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기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의협은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하시는 건지 물론 무기한이라고 말씀을 일단 하셨으니까 뭐 네.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또 뉴스에 좀 떠들썩한데요. 박태환 선수의 도핑 의혹이 불거졌는데
최근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제재 위기에 놓인 박태환 선수 다들 소식 아실 텐데요. 이 선수가 이제 서울 중구에 있는 T 클리닉에서 여기 신라 호텔에 있는 거죠, 이거? 예, 신라 호텔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되나요? 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뭐 호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구에 호텔에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네. 롯데 호텔에 있는 거예요. 롯데 호텔에 있는 거예요? 같은 법인이 거구나. 같은 게 롯데에도 있고 신라에도 있어요. 법인이 아닐 거예요, 그 둘이. 그 이름은 같더라고요. 그것도 의료법 위반인데. 구분대하면. 뭐 원작이 다른가 보죠, 그러면. 이름만 갖고. 네, 이름은 같아요. 예. T 클리닉인데. 네, 네, T 클리닉인데 네. 난 뭐 몰라. 뭐 김변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왜요? 사실은 중구의 T 뭐 병원 이렇게만 나왔어요. 처음에 검찰인지 뭐 어디 기사에 우리가 이제 어딘지 중구의 T로 시작하는 데를 막 열심히 뒤졌잖아요. 딱 봤더니 신라 호텔에 있는 거죠. 그래갖고는 신라 호텔에 있는 호텔 내에 있으면서 VIP 고객들만 그렇죠. 상대로 하고 거기 이제 일반인들은 거기 클리닉에다 전화를 해가지고는 네. 응? 기자가 물어봤죠. 니네가 그거 한 거지라고 했더니 저희 아닙니다라고 이제 뭐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렇게까지 펄쩍 뛰는 걸 보면 진짜 아닌가? 한 거죠. 딴 데인가 이러고 이제 약간 의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이름이 같은 중구에 신라 호텔도 중구고 롯데 호텔도 중구더라고요. 네. 롯데 호텔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에다가 또 걸었죠. 거기서 한 거죠. 어떻게 대응하실 거세요?라고 물었더니 거기에서는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맞구나 이러고 찍었는데 맞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죠. 봤는데 보자마자 알았는데. 네. 응? 보자마자 알았어요. 다니시나요? 네? 다니시나요? 거기 다니는구나. 한번 가봤어요. 구경하러. 네. 되게 비싸다면서요. 내가 무슨 관광객이 구경하러 가게. 그럼 가서 무슨 남성 호르몬을 맞았을 리는 없잖아요. 전문으로 하는 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래서요. 예, 거기 가가지고 남성 호르몬 주사인 네비도라는 걸 맞았는데요. 이름도 되게 특이해. 네비도가 뭐예요? 네비도. 그냥 내비둬 그냥. 냅둬 이런 거잖아요. 내비두지 왜 맺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냐 이거야. 아무튼 이제 박 선수는 의사가 이제 이 내비도를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여러 차례 이게 금지 약물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사가 아니다. 도핑에서 문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계 내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느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왜냐하면 이 내비도라는 약이 이제 바이엘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약인데 요 주의사항이 이제 약병마다 다 붙어 있잖아요. 네. 요 주의사항 상단에 이 약을 이용할 경우 도핑 시험에 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게재가 돼 있대요. 맨 앞에 있다 그러던데.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의사인데 이런 약을 줄 때 이 주의사항을 몰랐다는 건 자체도 문제고 만약에 진짜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고 알았다면 알고 줬다는 거죠. 이 박태환한테. 근데 박태환이 자기는 이제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박태환이 운동을 한 게 벌써 몇 년째고 이 약이 워낙 유명한 이 도핑에 걸리는 약이라서 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쳐보면 나온대요. 이게 도핑에 걸리는 데 약이 첫 번째로. 그냥 박태환이 인터넷에 가서 내비도 그렇죠. 치면은 나오는 거예요, 도핑에 그냥. 걸리는 약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박태환이. 아니 근데 주사를 맞을 때 네. 약을 보여주면서 이 약 눕니다 그렇지. 하고 이름을 안 가르쳐줬을 수도 안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근데 거기 주사제를 갖고 박태환이 와서. 얘기할 때 이 네. 약을 놓는다고 했을 때 이게 도핑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를 이 박태환 측에서 물어봤다는 거죠. 거기. 아니 그러니까. 예. 의사가 직접 났대요? 그거까지는 이거 또 의사가 직접 안 났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의사가 직접 안 났을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지금 진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죠. 추정을 해봐요, 네. 추정을. 가능한 시나리오는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의사가 진짜 몰랐다. 그건 심각하죠, 그러면. 그냥 멍청한 거죠. 네. 제가 주변에 이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남성 호르몬, 이런 약물을 취급하지 않는, 그냥 전혀 다른 전공 분야를 가진 의사들도 알더라고요. 그건 도핑에 걸리는 약물이다. 그 정도면. 모를 리가 없다.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가. 곳에서.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어쨌든 이 의사는 진짜 뭐 좀 공부를 안 했거나 해가지고 정말 모르고 했을 가능성 1번. 자 2번. 의사는 알았는데 박태환한테 박태환을 울먹이려고 앙심을 품고 의사가 야, 왜 그랬을까?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선수도 알고 의사도 알았다. 둘 다 한 거죠.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럴 리가요. 박태환 같은 사람들은 매번 도핑 테스트를 할 텐데 그 도핑 테스트를 매번
문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왜 근데 그랬을까? 뭐 옛날에 보면 뭐 벤 존슨도 같은 약물을 맞았었다고 하고 최근에 뭐 순양도 걸렸잖아요. 걸렸었죠. 네. 예. 그 모르고 맞았던 거 아닐까요? 뭔가 안 걸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워낙 우리는 운동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기록 향상, 체내 네. 잔류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되나요? 누가 우리 뭐 또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설명서에 보면 3개월간 효과를 발휘한다고 되어 있대요. 근데 과거에 그 맞은 기록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게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박태환 선수는 무고죄도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서로 알고 맞았다 그러면. 그런가요? 또 알고 맞았다고 알고 맞았는데 난 모르고 의사 책임이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면 하면 무고죄죠. 될 수 예, 있다고 그 있다고 무고죄죠. 그건 명백한 무고죄예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의사가 모르고 음. 예, 이거를 주사했다. 그러면 의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거 그렇지 않아도 그거 갖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형사적인 책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좀 들고요.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게 있던데. 신체 완전성을 훼손해야지 상해인데, 이게 신체가 좀 더 건강해졌겠죠? 오히려? 그렇죠. 예? 자격은 박탈됐지만, 그 그렇네. 자격은 신체가 아니잖아요? 예. 그죠? 네. 근데 이제 민사적으로는 엄청나겠죠, 데미지가. 민사적으로는 뭐 엄청나죠. 엄청나겠죠. 예, 거기 병원 다 팔아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 진짜 모르고 일부러 그랬다면은, 일부러 그런 건 완전히 네글리전스 됐든가, 네. 아니면 이게 환자를 배려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이건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로 제가 한 알고 인생을 있는데. 하나 망가뜨렸잖아요. 징벌적. 사실 뭐 그 인생뿐만 돈으로-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럼요. 굉장히 큰 그렇죠. 기대 주고 수용의 불모지에서 그럼요. 예. 이 사람은 망가뜨린 건데 국민적 자존심이잖아요. 그걸 사실 속지주의를 박태환은.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모르는 사람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은. 만약에 의사는 알고 있었다 선수도라고 주장을 하고 선수 측에서는 의사가 맞다. 아니라고 했다. 아니라고 그럼 거짓말 했다. 테스트 하면 금방 나와요. 그거는. 에이 거짓말 탐지기 잘 안 맞다 에이, 그러던데. 많이 맞아요. 그럼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야 돼. 동원하겠죠. 결국에는 서로 주장이 달라지면. 뭐 끝까지 그렇게 양쪽이 근데 주장하면. 기본적으로 네. 제가 볼 때는 누가 진정성의 문제에서 봤을 때 네. 예? 의사는 네글리전스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네. 의사들은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근데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이 그냥 날아가고 그럴 수 있는데 알면서 맞았을까? 그렇게 상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볼 생각할 수 때는. 있겠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여러 차례 도핑에 걸렸던 걸 보면 뭐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도 그렇죠. 있고 뭐 프로야구 육상 선수 뭐 자전거 선수 뭐 암스트롱 랜스 근데 그런 그거 사람들 다 걸렸잖아요. 걸릴 때 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근데 그 사람들도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박태환 선수가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않냐. 마지막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죠. 이제 뭐 한번, 마지막이다. 스퍼트. 그럼 어디에서 그거를 아시안 게임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핀트가 잘 안 맞았다는 얘기가 이제 인터넷 상에서 예, 잘 그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수 뭐 없죠. 일부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못 땄잖아요. 은메달하고 땄죠. 예, 동메달만 동메달, 따고 예. 그런 걸 보면 이게 효과가 없다 이 이야기. 노렸는데 효과가 없어서 있었으면 금메달 땄을 텐데 못 딴 걸 보면 야,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던데.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고 지금 네. 서울중앙지검이 그렇죠. 바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사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오늘 한 봐야겠습니다. 얘기 중에서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얘기는 없나요? 있으면 편집하려고. 이거 편집하려면 통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네. 문제- 클리닉 이름 위치를 특정한 거 요거는 아직 문제 없을까요? 그거 어차피 뭐 지금 이게 사진도 다 났으니까. 관심사하고 네. 사진은 뭐 다 났습니다. 이미. 이름은 아무 언론에서도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명기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만 한 거예요. 저는 그런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맞아요라고 지금 박재영 선생님께서 떠넘기시는 건가요 지금? 떠넘기기식인가? 제일 먼저 말 꺼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편집을 안 하는 걸로. 편집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요거 재밌어요. 서울 아산병원하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교수 되려면 서울의대 나오고 서울대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해야 된다는
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빅5 병원이라고 큰 병원들이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삼성 서울하고 서울 아산이 제일 큰 병원이고, 이 각 병원별로 의사만 12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병원 내에서 서울의대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쳐야지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는 말이 이제 거의 정설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병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바깥에서도 의료계 전체에 이렇게 소문처럼 떠도는 그런 이야기죠. 성골, 진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짜로 한번 조사를 해봤죠.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좀 보고 꽤 시간도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이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치과나 이런 데 빼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의료계 쪽에 이제 교수가 333명 있는데 이 중에 한 73.9% 정도 되는 246명이 서울의대 출신이었고, 그다음 서울 아산병원에도 이제 치과, 임상병리 이런 데 다 빼고 임상양리 이거 빼고 378명 중에 62.2% 정도인 235명이 서울의대를 역시 졸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교수는 그 임상교수, 네? 교육부 TO가 아닌 임상교수는 지금 뺀 거죠. 빼고, 예. 완전히 교육부에 등록된 진짜 교수들만. 그들만 봤을 때 삼성 서울은 74%, 그 정도. 서울 아산은 약 62%가 서울의대 졸업생이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까지 80, 90은 그래도 아니네요. 소문은 거의 다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 되면 느끼시기에 거의 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다니다 보면 보이시는 분들. 그럼 나머지 한 30% 이쪽 저쪽은 다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모여 있나 보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뒤에 제가 이제 약간 드리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는데 한 2명, 3명 이런 데도 있고 10몇 명 있는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2등은 그럼 연대인가요? 2등은 연대입니다. 두 병원 모두가 두 번째는 연대였는데요. 각각 22명, 28명 정도 있어서 한 6-7%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원래 삼성 서울은 성균관대, 네. 서울 아산은 울산의대가 네. 교육병원들인데 그렇죠. 그분들은 아직 많지는 않나 보네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네,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성대의대 졸업한 교수가 2명 있었어요. 2명. 0.6% 정도. 0.6%. 네. 여기가 이제 근데 성대의대가 97년도에 생겼거든요. 97년 설립이면은 지금 1회 졸업생도 30대 중반 후반을 향해 가는 정도군요. 제가 97학번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나이죠. 그때 입학했으면.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교수는 32명, 오늘 한 10%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은 울산이대가 좀 오래돼가지고 비교적 여기보다는 오래돼서 출신 교수가 한 13명 정도, 한 3.4% 정도 되셨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받은 교수는 98명. 그래서 한 25%, 26% 정도. 그래서 삼성 서울보다는 좀 많으신 것처럼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진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서울의대 졸업생이 아까 74, 62였는데 서울의대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수련까지 받은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사람만 쳐도 삼성 서울병원은 67.9%. 한 68% 정도. 이야, 3분의 2가 넘고요. 그렇죠. 아산병원도 46%. 그렇죠. 절반 가까이가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른 의대 출신들이 얼마나 되시냐 이제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한번 제가 그것도 이제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근데 보니까 삼성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대, 연대의대 다음에 어디가 제일 많았냐면 이대. 이대가 3위예요? 네. 출신 교수가 13명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의대 12명. 그다음 고려의대 8명, 가톨릭 4명, 부산의대 3명, 경희의대 3명, 성균관의대 2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경북의대 2명 등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쭉쭉쭉 있는데 1명 이렇게 있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 아산병원에도 역시 이제 서울의대, 연세의대가 1, 2고 여기는 이제 3위가 한양의대 23명 있으셨고요. 경북의대가 많더라고요. 17명. 있고 울산의대 출신 13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희의대 10명, 이화의대 9명, 부산의대 8명, 중앙의대 6명, 고려의대 출신 4명 등 그 뒤에는 이제 쭉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자 김변이 농담인데
자, 이대 출신은 다 이제 여성이잖아요. 삼성 이대 출신이 다 여자인가요? 그렇죠. 아, 얘가 학과 네, 학부니까. 학부만. 거기서 이제 저희 삼성 서울병원은 이대가 3위인데 아산병원은 7위. 요게 이제 그 삼성과 현대의 어떤 그룹의 분위기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을까요? 난 있다고 봐요. 글쎄요. 뭐 제가 크게 안 다녀봐서. 네. 이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군데 전부 다 제가 자문해두는 병원이라 뭐라고 말씀할 수가 없네요. 정책이 있겠죠. 그 뭐. 성별의 그것도 한번 다음에 알아봐 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성별로. 네, 여교수의 비율이 병원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요 재미가 지금 있겠네요. 이 숫자는 네.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찾아본 겁니다. 교수 저희가. 이름 하나 다 네. 클릭해가지고 출신 학교를 청년의사 따져가지고 특종이겠네요, 이게? 청년의사 저희만 뭐 특종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그냥 이런 거 왜 했어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이런 걸 이거 좋아해. 엄청 인기가 좋은 기사입니다. 그 페이스북에 그래요? 좋아요 네. 막 수백 개 달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대요. 왜? 참고로 청년의사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면 더 자세한 뭐 임상교 교수 제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임상 교수 내용도 있고. 임상 좀 더- 교수까지 포함시키면 네, 서울대 비율이 약간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네,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재밌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뭐 서울대병원 교수가 이제 이걸 봤나 봐요. 요 기사. 서울대병원이 네. 많이 뽑나 보네요, 그러면은.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서울대병원 교수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인구가 많다. 우리가 많이 뽑아서 많이 배출해서 그런 많이 거다. 가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또 서울대병원 교수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졸업생 네. 숫자가 3분의 2가 되지는 않잖아요. 네. 아니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교수 되는 걸 뭐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뭐 사실은 이거는 이 그동안 떠돌던 소문 그리고 사람들이 막연히 뭐 다 서울대 출신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던데라는 거를 이제 확인한 거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새로운 걸 밝힌 뭐 이런 밝혔다기보다는 현상이 비단 뭐 여기 병원만 있나요? 우리 법원들도 그렇고 법원에 법원 뭐 서울대 그렇겠죠. 출신 법원은 더 하죠. 더하죠. 대법원은 더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등법원 더 하고 네,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서울대 아닌 사람 한 명 있으면 막 이렇게 한두 명 있어요. 예. 저분은 고등법원. 서울대를 안 나왔대 뭐 이런 예, 얘기잖아요 거기는. 예. 고등법원 판사 중에 서울대 이외에 나머지는 한 명 내지 두 명 뭐 이런 식이에요. 몇 명 중에 예? 고등법원 판사가 몇 명이나 있냐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수십 명 있는 중에 한두 명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자, 역시 그- 서울대네요. 그 다음번에 그 성별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또 다른 어떤 분은 또 대학 교수, 지방대학 교수님은 전화해가지고 네. 거기 말고 딴 대학도 좀 뒤져봐라. 오죽하겠냐. 딴 대학도 별반 다르지 않다. 네. 그리고 많은 그 대학에서 그 대학 출신 교수의 숫자가 너무 적은 곳들이 꽤 많다. 꽤 많다. 네. 그 일종의 딜레마다. 어. 자기 대학 출신을 뽑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객관적으로 제일 또 우수한 그럼요. 그렇죠. 제일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뽑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 준비하셨는데 최근 수술실 생일 파티, 음주 수술 등의 무리를 일으킨 성형외과가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네. 그 복지부에서 항상 그 고시를 통해 가지고 그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육 과정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이 고시가 조금 개정됐어요. 그 고시 개정을 좀 보면 성형외과의 교육 목표가 변경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건 성형과 미용 성형의 전문가로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지식과 술기는 물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 의식을 함양한다.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윤리 의식 함양을 교육 목표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은 근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목표에만 그렇죠. 쓰면? 그래서 이제 수련 기간 동안 윤리 교육 1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포함시켰는데 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수련 기간 모르겠지만 동안 네, 네. 4년 동안의 윤리 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 네, 네, 네. 에이, 이거 뭐 윤리 교육 1회를 하고 안 하고 여태 했다. 1회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참 명시가 안 됐죠. 이제 병원별로 그런 윤리 아. 교육이나 이런 걸 따로 받긴 하는데 뭐 성형외과만 받을 일은 또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 네. 문제입니다. 윤리 교육을 안 받았다니. 우리 변호사들은 다 법조 윤리를 갖다가 몇 시간을 받는지 모르는데. 학교 학점 다닐 있어요. 때 학교 다닐 때는 의과대학에서는 하죠. 뭐 의료윤리 많이 배우긴 하는데 그래요? 많이 배워요. 옛날보다 많이 늘었고 하긴 하는데 시험을 안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윤리 저도 그 관여합니다만은 이제 의료윤리 학회에서는 국가고시에 윤리 과목을 윤리 문제를 출제하게 해달라 하자. 그래서 지금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어떤 만큼 얼만큼 많은 문제를 낼 것이며 또 그러면 다른 데서 줄여야 되잖아요. 문제 무당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를 좀 줄일 거냐. 그리고 뭐 윤리라는 게 시험 본다고 이게 함양되는 그렇죠. 거냐라는 네. 또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시험은 안 봅니다만은 학부에서는 많이 가르치고요. 전공의들한테도 강화해야 돼. 그렇죠. 4년에 1회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김병 한 1년에 한 하루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해도 10시간 뭐 네. 이렇게. 예. 해야 돼요. 1년에 10시간씩은 해갖고 4년 동안 한 40시간 정도는 예. 성- 금방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니까 머리들이 좋으니까요. 그래도 성형외과- 자극만 주면 돼, 자극만.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다 네.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복지부 고시에 이런 윤리의식이라는 말이 명시됐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뭐 앞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의협회장 또 한의사협회 회장이 각각 단식에 들어가는 등 양측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도 현대의료기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려의사가 한의대에서는 정말로 어떤 과목을 얼마나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김은영 기자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기자입니다. 네, 뭐 지금 박쌤이 얘기했듯이 한의학보다는 현대의학을 더 교육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이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네. 제가 네, 전국 한의대 12곳의 그 한의학과부터 한의학과 4학년까지 총 6년 교육과정을 쭉 비교를 해봤는데요. 12곳 전부 6년치를 네. 이것도 또 노가다였군요. 네. 상당히 재밌었던 게 거의 교과 과목의 70% 이상이 의학 과목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늬만 한의대는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네. 의학 과목이란 거 말하면 서양 의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교과 과목의 70% 이상이? 네, 과목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단. 네. 네, 이름만 봤을 때. 내용은까지는 우리가 못 보니까. 아. 네, 과목 이름은 똑같다는 네. 거죠.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네, 네. 뭐 네. 한의대에서는 의학 과목 이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양방자를 붙여서 좀 새로운 학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과목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방 인체 생리학, 뭐 양방 병리학, 양방 생리학, 뭐 예방의학, 뭐 양방 진단학, 뭐 이런 내용의 뭐 과목들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양방 병리학하고 의대에서 배우는 그냥 병리학하고 얼만큼 닮은 건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과목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기타 등등 똑같은 것도 많다면서요. 네, 이름이 똑같은 것도 많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뭐 응급의학, 부인과학, 뭐 영상의학 이런 것들도 똑같았는데 영상의학도 있고요. 네, 영상의학도 있고 재활의학도 있고요. 근데 좀 새로운 거는 피부과하고 외과를 합친 피부외과, 뭐 안과랑 이비인후과를 합친 안과 이비인후과, 뭐 이런 새로운 과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내과는 왜 없어요? 내과. 내과의 경우는요, 좀 그 현대의학과는 약간은 다르게 장기 5개를, 그러니까 간, 심장, 신장, 비장, 폐를 좀 세분화시켜서 각 질환에 대한 한방적인 처치를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현대의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과학이 그 바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목 이름을 살펴보면 간계내과학, 폐계내과학, 비계내과학, 신계내과학, 심계내과학 등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신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쓰고 표도 써놨는데 이게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그 경희대학교 한 학교만 이렇게 놓고 봐도요. 특징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과 때는 상대적으로 이 전통 한의학 과목이 좀 많이 보이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의과대학 과목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먼저 그 경희대 한의대의 경우에는 한의학과 4학년 한 해 동안 뭐 거의 13개 의학 과목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그 과목 중에 13개가 의학 과목이었고 같은 시기에 배우는 한의학 과목은 사상의학, 침구학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 15개인데 네. 그중에서 사상의학과 침구학만 좀 전통적인 한의학 내용이 있고 네. 나머지는 적어도 이름은 현대의학이랑 똑같은 과목들을 배우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동국대도 비슷하다고요? 네, 동국대 한의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뭐 전체 교과과정 4학년 교과과정 중에서 14개가 의학 과목과 같은 이름의 과목을 배우고 있었고 한의학 과목의 경우는 침구학 및 실습, 사상 체질 의학 및 실습, 한방 재활 의학 및 실습 등이 이런 과목들이 3개뿐이 없었습니다. 야, 뭐 취재하신 거 보니까 한 교과 전체 과정 중에서 70에서 80%가 그 이름은 의학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두고 실제 의학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한의대 교수들도 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부분 개요에 가까운 기본 원리만 습득하고 있다는 표현이 옳다는 게 이 교수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양방 생리학, 양방 예방의학, 안이비인 효과학, 응급의학 재활의학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은 그 의학 과목을 배우고 있다 한들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사람이 한의대 교수라고요? 네, 한의대 교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의학 과목들 실제로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목 이름은 똑같은데. 네, 의학 과목의 경우 실제 의대 교수들이 직접 한의대로 초빙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의대 교수들이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뭐 한의대 교수는 의대 교수들이 초빙대 들어가는 수업이고 의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강의 내용이 뭐 의대와 한의대가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한의학하고 의학이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의대생들이 100%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70% 정도의 의과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대 교수들일 텐데요. 최근에 그 의사협회에서 41개 의과대학하고 전문대학원 협의회에 그 등에 그 한의사 대상 연수 강좌 금지해라 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서요. 예. 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 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 기웃틴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및 한의사 대상 연수 강좌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거 한번 했었죠. 네. 의대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면허 소지자들이 한의대에 가서 강의하지 마라. 이거 이제 권고사항 비슷하게 의협에서 발표했었는데 안 지켜진 거죠, 그동안. 네. 아마도 짐작컨대 몇 개의 대학에서는 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는 병원 높은 학교 측에서 의대 교수들한테 저쪽 가서 강의 좀 해라 그러면 거부하기는 좀 힘들 거고. 네. 그렇죠. 같이 있는 곳에서는. 네. 그리고 한의대만 있는 데서는 뭐 아름아름으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부탁하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하고 뭐 이랬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계속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강의를 하지 마라라고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또 한의사협회에서 또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네, 비열한 행태라고 비난을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억지로 막기 위해 의협이 순수한 목적의 교육을 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비열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의가 진행이 안 될까요? 안 가면? 아니 명단 있어요? 명단? 어떤 분들이 한다라는 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뭐 의료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요. 네. 그 명단이 아직까지 공개된 적은 없고요. 한의대에서도 다 쉬쉬하면서 가르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그거 막을 수 있는 이제 말만 그런 거지. 내가 싫다 나는 내 양심상 나는 학문의 자유에
헌법상 가치를 나는 가 있기 때문에 가서 강행하고 싶다라고 뭐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그럼요. 텐데요. 그거 네.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근데 헌법에 네. 학문의 자유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럼요. 아, 학문도 있구나. 예, 거기에. 예, 학문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자유는 배우는 자유도 있고 뭐 가르치는 그러니까. 자유도 있고 그렇죠. 아니 헌법에 보장된 게 학문의 자유인데 다들 왜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안 한 거지 옛날에? 아니 열심히 하셔가지고 박사님도 아. 좋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네. 아니 근데 대학에 간 다음에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야. 왜 또 삼천포로 가시고? 네. 그래서 네. 예. 결국에는 그러면 뭐 한의대 교육과정 중에 영상의학 관련 실습 과목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실습은 어떻게 실습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네. 거예요? 뭐 실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료기기를 만져보거나 뭔가 환자를 대상으로 모의 실습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주로 파워포인트나 영상 자료를 보고 원리를 어떻게 한다,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지 뭐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 참 아니 영상의학 되게 어려워요, 진짜. 옛날에 뭐 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배워봤지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영상의학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과에서의 영상의학, 뭐 소아과, 그럼요. 소화기 내과에서 각 질환별로 영상의학이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되게 그 내과 전문의는 내과 자기 뭐 특히 뭐 소화기 내과면 소화기 내과 관련되는 사진들은 그래도 꽤 잘 봐요. 네. 하지만 다른 분야에 뭐 비뇨기과든 뭐 신경과든 이쪽에서 찍는 모르죠. 그건 그거는 원리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네. 예, 모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과가 있죠? 정형외과다 그러면 정형외과 자기네 환자들에 관련된 뭐 MRI나 엑스레이는 그래도 꽤 잘 보지만 나머지는 또 이제 거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영상의학과 전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형외과 의사들도 조금 애매하다 이런 거는 영상의학과한테 물어본다고요. 최종 확인은. 근데 지금 한의대에서는 한 번도 직접 의료기기를 만져보거나 뭐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적용시켜 치료하는지는 안 배우고 네. 그냥 그 기계의 작동 원리 같은 것만 배운 다음에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약간 네. 글쎄 뭐 하여튼 전 좀 동의할 수 없는데요. 동국대 한의대 학생도 좀 만나봤다고요?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뭐 그 교수들만 강의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질환 중에 한의학적 처치가 드문 치루나 대장용증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의대 교수들이 만든 수업이지만 그 의대 교수들이 직접 수업 참여하기 어려울 때는 교수를 대신해서 그 임상 강사나 전공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공의가? 네. 전공의가 많이 아나? 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한의대 교과 과정 중에 의학 과목이 7, 80%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한의학 과목의 비중은 20, 30%밖에 안 된다는 뜻인데 도대체 한의학은 언제 배우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한의학은 언제 배우냐 이렇게 똑같이 물었었는데요. 한 한의대 교수는 교육은 절대적인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과거 6년에 걸쳐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던 전통 한의학적 지식이 의학 과목에 밀려 20에서 30%로 축소됐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의전원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동국대 한의대 한창호 교수는 의대 6년 과정을 의전원이 만들어지면서 4년 과정으로 축소해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는 즉 교육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에 가르친다면 강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의학 전문 대학원이 만들어져서 교육 기간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거라고들 생각하는데 이분은 6년 가르치던 거를 4년에 가르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군요. 글쎄요. 네. 저 한방에도 전문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인턴 1년, 전공의 3년, 총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에서 전문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한방 전문의들은 현대 의료기 사용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좀 공부를 더 하니까. 네. 네.
시대 흐름에 걸맞게 그런 한의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전문의들을 도입하긴 했는데요. 전문의 과정에 지원하는 한의대생들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실제 졸업을 앞둔 그 한의대생하고 인터뷰를 해본 결과 한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했고, 한의대 6년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나머지 그 4년의 시간을 더 투자하더라도 한방의료를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전문의 과정 중에 앞으로 현대의료기기 사용 방법에 대한 과목이 추가되면은 그 전공의 과정을 더 거쳐 수련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한방 전문의 제도가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그 한방 전문이라는 게 한방 부인과, 한방 소아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건데 어쨌든 4년 동안 한의학 관련 공부를 더 하는 거지 현대의학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공의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도 적고 그 한의대 학생의 얘기가 좀 재밌네요. 만약에 전공의 과정에서 현대의학을 가르쳐 주면은 난 레지던트를 할 생각이 있다. 아니면 그냥 나가서 그냥 활동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자, 아니에요. 한의라는 게 이게 전통적으로 과학이라기보다는 경험 쪽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은 진짜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과학은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단순히 미신?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관습? 참 종교? 전통의학이요, 철학? 전통의학. 전통의학이라는 거는 민간요법 이 정도로 큰 카테고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뭔가 분야를 나눌 때. 자, 그 한의계 내부에서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 사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어떤가요? 네, 논란의 두 축은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한의대에서도 이미 70-80% 정도를 의학 과목 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자격이 충분하다. 의학과 다른 한의학 고유의 독창적인 의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 이원화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한의대 교육과정 내 의대 교수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 전통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료 이원화로 매년 1000여 명의 한의사가 과잉 배출돼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차라리 의료 일원화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그 의료제도를 정립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참 문제야. 봐봐요. 딜레마, 그 한의사들도 참 딜레마인 게, 자, 70-80%가, 현대의학을 배운다라고 주장하면, 뭔가 정체성이 사실 없어지는 거죠. 이 전통적인 한의학 과목이라는 걸 안 배운다는 뜻이 되니까. 근데, 거꾸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을 하려면, 현대의학을 많이 배운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네. 어느 쪽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논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복수면허를 소지한 한 한의대 교수가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거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복수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한의대를 졸업한 후 의대 전공의를 거쳐 내과 전문의를 본인을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엑스레이를 수만 장을 봤지만 진단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의대를 나와도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의료 이원화 때문에 생긴 폐단이고 한의사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을 의료기기로 돌파구 삼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의학의 전통은 사라지는 것 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다음 한 얘기가 더 충격적이긴 했는데요. 한의사 수는 매년 1000명씩 늘고 있는데 수요는 줄어들어 한의사들이 설당이 없어지고 있다. 이를 영상의학이나 혈액검사로 과학화한다고 한의학이 될 수는 없고 차라리 한의학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의학의 일부로 한의학을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이런 말 해주신 한의대 교수는 도대체 누구시죠? 궁금하네요. 네. 한의대 교수인 거죠, 이분이? 네. 의사이고, 그러니까 내과 전문의이고 한의사인데 현직은 한의대 교수.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아예 한의학 제도를 없애자. 네.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데. 네. 그래요. 좀 힌트 좀 없어요? 어떤 분인지?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한 것 같고 그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많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네. 네. 사실 이번 기사 나간 뒤로 한의협이 좀 발칵 뒤집혀졌었다고 해서요. 이 취재에 응해준 교수가 누군지 뭐 전화를 돌려서 색출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고. 오, 진짜? 네. 이야. 자기 모교에 전화해서 네. 어떤 분이 도대체 인터뷰를 이렇게 응해주셨냐 이런 말씀을 하셨냐. 오. 근데 뭐 어떻게 찾아요? 아, 근데 복수면허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금방 찾겠는데요, 그분들은? 내과 전문의이면서 한의사이면서 한의대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뭐 1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네. 제가 너무 많은 힌트를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취재원 보호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서둘러 끊어야겠는데요. 그만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내명현 한의대 교육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은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회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댓글, 또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1월 30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